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라 시대에 높은 벼슬을 얻으려고 첩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첩을 빌려준 사람. 신라 문무왕의 서재인 자두공은 어려서부터 대궐 밖으로 나가 들판을 다니며 놀기를 좋아하고 촌민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겨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 술의 공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자두공의 이러한 행적을 보다 못한 조정의 여러 신하들은 문무왕께 아뢰어 자두공의 바깥 출입을 금하기를 정했으나 문무왕은 화랑들의 예를 들며 그것을 거절하였지요. 이 나라의 기둥인 화랑들을 보시오. 낭도들은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며 기상을 높이 세우고 심신을 수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 비록 자두공이 말을 타고 들을 달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초야에 나가 백성들과 어울려 늘 소탈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니 그 또한 백성들에게는 귀감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문무왕은 자두공을 더욱 아끼고 종애하였습니다. 문무왕은 즉위 때부터 국력을 신장시키고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역사를 벌여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했는데 그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지요. 백성들의 고충을 보다 못한 의상법사가 문무왕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이 편히 살고 정사가 안정되면 외부의 침략과 내란이 사라져 애써 군비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라에서 행하는 역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역사에 동원되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조차 없으니 생활은 피폐해지고 민심은 흉흉해진다는 말씀이 옵니다. 그렇다면 법사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역사를 그만 멈추시고 백성들이 생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방도를 찾으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문무왕은 의상법사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 그날 밤 서재인 자두공을 은밀히 어전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궐 밖을 나가 백성들과 자주 어울렸으니 백성들의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내 너에게 재상의 자리를 줄 터이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민심을 수습하는 데 힘쓰도록 해라. 대왕의 뜻을 받들기 전에 먼저 소신이 나라 안을 돌며 민심을 살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문무왕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두공은 평민의 옷차림으로 궐을 떠나 홀로 온 나라 안을 떠돌아다녔지요. 자두공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백성들의 편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였습니다. 자두공은 어느 날 무진주라는 곳에 이르러 고을 주사 안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안길은 첫눈에 자두공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였지요. 자두공을 사랑으로 안내한 다음 저녁을 후히 대접하고 술상을 따로 준비하여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안길은 자두공을
하루 종일 편히 누워 쉬게 하고 3명의 첩들에게 시중을 들게 하였지요. 첩들은 안길이 시키는 대로 번갈아 가면서 밥상을 차려오고 보약을 다려오고 술상을 내왔습니다. 차득공은 안길이 첩 셋을 거느리고 잔다는데 내심 놀랍기도 했으나 그 첩들이 누구 하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기색 없이 서로 도와가며 다소곳하게 안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보고 그의 사람됨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안길이 그토록 차득공을 후하게 대접한 것은 내심 속셈이 따로 있어서였습니다. 안길은 잡기에 능해 사람의 관상을 제법 볼 줄 아는데 차득공의 관상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온 어느 누구보다 귀티나고 신수가 훤한 상이었지요. 그런 차득공을 후하게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속셈이었습니다. 차득공이 떠나기 전날 밤 안길은 조용히 첩들을 안방으로 불러 말을 했지요.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할 것이야. 오늘 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사랑에 있는 손님과 동침하도록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쉬이 생각해서도 아니며 너희가 싫어서도 아니다. 안길의 말을 들은 그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너희들 중 오늘 밤 저분과 동침한다면 나는 그 여인이 누구든지 한평생 버리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첩들은 말이 없었지요.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하다니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약속하마. 절대로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입에 담지도 않겠다. 그러니 내 앞길을 생각해서 부디 누구든지 허락만 하여라. 안길의 간절한 말에 첩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쪽이 머뭇거리며 말을 했지요. 나리, 지금 하신 말씀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지키고 말고 어디 지킨다 뿐이랴. 네가 원한다면 각서라도 써주마. 알겠습니다. 나리의 뜻을 따르도록 하지요. 어린 첩은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였지요. 안길은 다른 2명에게 주안상을 준비하도록 하여 어린 첩의 손에 들려 차득공이 있는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마당에 숨어 방 안의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던 안길은 이윽고 사랑의 불이 꺼지자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아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서던 차득공은 안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한 뒤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혹 나중에 도성에 올 일이 있거든 황성사와 항룡사 중간에 있는 단호라는 사람의 집을 꼭 찾아주시오. 안길은 그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나라 안을 한 바퀴 돌며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대궐에 돌아간 차득공은 곧바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차득공은 안길을 잊지 않고 무진주의 주사 자리에서 승진시켜 도성의 제조를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안길의 속셈이 들어맞았던 것이지요. 도성으로 이직한 안길은 틈만 나면 차득공이 일러준 횡성사와 황룡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호라는 사람의 집을 찾았으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을 만나 단호라는 사람에 대해 물으니 노인은 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지요. 단호라 함은
5월 5일 단오날에 태어나신 수레공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오. 수레공자는 곧 지금 재상의 자리에 계신 차득공을 말하는 것이니 그분의 집은 바로 저기라오. 안길은 자신이 찾는 단오라는 사람이 재상이신 차득공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안길은 노인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가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하고 차득공을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차득공은 안길을 기쁘게 맞아들여 성대한 주연을 베풀고 안길이 주사로 있던 무진주에 도지를 하사하였습니다. 안길은 이후 차득공 덕에 벼슬이 점차 높아졌으며 차득공과 하룻밤 동침을 했던 나이 어린 첩을 언제나 곁에 두고 사랑에 맞이 않았다고 합니다. 주모를 사랑한 도편수. 고려시대에는 문고의 침입이 잦았는데 강화도는 가장 침입이 잦은 지역이었지요. 그곳에서는 민가뿐만 아니라 사찰들의 피해도 많았는데 전등사도 그런 절 중 하나였습니다. 절의 부서진 곳들에 대한 보수공사를 책임 감독하는 직책을 도편수라고 하지요. 전등사의 도편수는 아주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지요. 도편수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일꾼들 모두 그를 잘 따랐습니다. 도편수는 불심도 아주 깊었지요. 그런 도편수의 지휘 아래 공사가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꾼들이 한참 일을 해야 하는 한낮 도편수는 전등사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마당 구석에 몰려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일꾼들의 중앙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도편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지요. 아니, 다들 여기서 뭐들 하는 것이오? 끝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어서들 자리로 돌아가시오. 말을 끝내고 도편수는 그 여인을 보았지요. 그리고는 한눈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인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사람인가? 선녀인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마을 시장에서 주막을 하고 있는 주모였습니다. 밤마다 도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주모의 얼굴이 떠나질 않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주막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기로 했지요. 그래서 하루는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주막에 갔습니다. 음식을 내어오는 주모의 모습은 역시나 아름다웠지요. 식사를 하는 도편수 곁에 앉아 주모는 물도 떠다주고 술도 한 잔 따라주면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대접을 받다니 오늘은 부처님이라도 부럽지 않소? 과한 말씀이셔요. 도편수 어르신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제가 오히려 영광이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모에게는 이미 돌쇠라는 사내가 있었지요. 오래전부터 정을 통하고 마음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모가 왜 도편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무튼 도편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주모와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결국 도편수는 주모와 미래를 약속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마련해야 하고 이 주막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게 들어오는 돈은 당신께 드리겠소.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이후 도편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아름답고 착한 주모와 보낼 앞날을 떠올리면 도편수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편수는 일하는 도중 깜빡 잠이 들었지요. 하늘이 검게 변하면서 무시무시한 악귀가 나타나 주모를 삼켜버리는 무서운 꿈을 꾼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지요. 도편수는 이상한 꿈 때문에 더욱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와 주모가 마주 앉아 무슨 얘기를 수근거리는 모습을 보았지요. 돌쇠와 주모는 도편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는 재빠르게 주막을 나갔고 주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도편수를 맞이했지요. 이렇게 일찍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은 당신이 보고 싶어 이렇게 달려왔소. 당신께 줄 선물도 있다오. 도편수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주모에게 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은반지를 주모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도편수는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주막으로 갔지요. 그런데 주모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모의 짐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지요. 방 바닥에는 은반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겠지. 곧 돌아올 것이야. 도편수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주모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도편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도편수는 주모를 생각하며 나무를 깎아 무언가를 만들었지요. 세월이 흘러 전등사는 이제 막바지 공사에 이르렀습니다. 도편수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을 하였지요. 칼로 나무를 깎아 무언가 만들면서 말이지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저게 뭐지? 원숭이야, 사람이야? 그러게 저런 걸 왜 만드는 거지? 도편수가 오랫동안 정성 들여 만든 것은 발가벗은 여인의 조각이었습니다. 완성시킨 4개의 조각상을 바라보며 도편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내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지으면서 불심을 다하지 못한 내가 얼마나 불경스러웠던가. 그 여인 역시 부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것 또한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가. 그 여인의 죄를 그리고 나의 불경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도편수는 주모를 생각하며 깎은 여인의 조각상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도편수는 자신이 깎은 조각상들을 전등사 대웅전의 지붕을 떠받치는 받침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지요. 대웅전 4귀퉁이에 여인의 조각상을 놓고 그 위에 지붕을 얹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자신의 불경과 여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여인은 이제 부처님을 떠받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각상이 그 여인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여인의 영혼은 그 조각상에 들어가 있는 셈인 것이지요. 무거운 지붕을 바치고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종의 벌도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의 표정이
고통스럽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편수는 언젠가 주모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처님의 품 속에서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정직한 두 사람. 신라 14대 유래왕 때 일이었습니다. 미추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유래왕은 나라를 지키는 데 용감한 사람이나 부지런히 일하여 생산을 높이는 사람, 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불러 칭찬하고 상을 내리거나 벼슬을 주었지요. 그래서 이 임금 때에는 국민들이 모두 씩씩하고 정직하게 서로를 믿고 도와가면서 살았습니다. 서라벌에 가까운 한 마을에서는 인관이라는 농부가 살았지요. 또 어느 마을에서는 서조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가난하였으나 산비탈에 얼마 안 되는 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고 있었지요. 어느 해 인관은 밭에 목화를 심었습니다. 배를 짜면 밭농사보다 수입이 많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서조는 밭에 벼를 심었습니다. 서조의 밭에는 물이 많았으므로 다른 농사는 지을 수 없었지요. 가을이 되어 인관의 밭에는 하얀 목화가 송이송이 피어났고 서조의 밭에는 누렇게 벼가 익었습니다. 인관은 우선 길 싸마기 전에 솜을 팔아 쌀을 사야 할 형편이었고 서조는 쌀을 팔아서 솜을 사야 할 형편이었지요. 그래서 인관은 목화를 따서 짊어지고 장으로 팔러 갔고 서조는 쌀을 지고 같은 장으로 팔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장에서 만나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서로 쌀과 솜을 바꾸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서조가 집에 와서 솜을 말리려고 솜뭉치를 내어놓았습니다. 이때 날아가던 소리개 한 마리가 하늘을 빙빙 돌다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솜뭉치를 발에 걸고 날아가더니 인관의 집 마당에 떨어뜨리고 갔지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인관이 밖에 나가봤더니 서조에게 팔았던 솜뭉치를 소리개 한 마리가 채어다가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관은 솜뭉치를 둘러매고 서조의 집으로 찾아가서 소리개의 이야기를 하고 솜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조는 소리개가 솜뭉치를 가져간 것은 하늘이 시키신 일이니 받을 수 없다고 하며 한사코 받지 않았지요. 인관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솜뭉치와 바꾸어 온 쌀을 짊어지고 다시 서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솜뭉치를 받지 않으시겠다면 그대에게서 받은 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쌀은 그대가 사간 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으니 당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서조는 쌀도 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인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물건이 아닌 것은 가질 수 없으니 이 두 가지 물건을 모두 우리가 팔고 사던 자리에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솜뭉치와 쌀을 장터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장을 감독하는 관리가 임자 없는 물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 관가에 갖다 바쳤지요. 관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유래왕은 인관과 서조를 불러 그 정직함을 칭찬하고 두 사람에게는 각각 분에 맞는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벼슬을 버린 스님. 효성왕이 아직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때 효성왕은 어진 선비 신충과 함께
되걸들에 있는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 효성왕은 신충에게 말했지요. 내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 그대를 잇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일세. 신충은 일어나서 절을 드렸지요. 그로부터 몇 달 뒤 효성왕은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과 친분이 있던 이들은 앞을 다투어 자기를 내세웠지만 신충은 조용히 물러나 왕의 분부를 기다렸지요. 효성왕은 공신들에게 약속했던 상과 벼슬을 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신충을 빠뜨렸습니다. 신충은 원망하며 실을 지어 잣나무에 붙였지요. 대궐들 자식 가을에 시들지 않으니 그대를 어찌 잊으리 하시던 우러러 보던 얼굴이 계시온데 달 그림자가 옛 연못의 가는 물결 원망하듯 얼굴을 바라보니 세상도 싫어라. 이 실을 잣나무에 붙이자 푸르던 잣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효성왕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알아보았지요. 곧 신충이 잣나무에 지어붙인 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효성왕은 크게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나란 일에 바빠 하마터면 소중한 신하를 잊을 뻔했구나. 그러자 잣나무가 싱싱하게 되살아났지요. 이에 신충은 이대에 걸쳐 왕의 보살핌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효성왕의 아우인 경덕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22년째가 되던 해 신충은 두 벗과 서로 약속하고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지요. 왕이 벼슬 자리로 돌아오라고 2번이나 불렀지만 신충은 끝내 사양하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된 신충은 왕을 위해 단속사라는 절을 세워 그곳에 머물렀지요. 벼슬을 버리고 산속에서 평생을 마치면서 임금의 복을 빌었습니다. 단속사의 금당 뒷벽에 임금의 진령을 모셔두었는데 이것은 경덕왕의 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헌덕왕릉과 분황사, 경주 벌판의 북쪽으로 흐르는 알천을 가운데 두고 북쪽 동천 마을에는 신라 헌덕대왕 릉이 있고 남쪽 구왕 마을에는 선덕요왕 때 지은 분황사가 있습니다. 동천 마을 사람들은 헌덕왕릉을 자랑으로 삼았고 구왕마을 사람들은 분황사를 자랑으로 삼았지요. 알천이란 강물은 황륜, 암곡, 가내골 등 험준한 여러 계곡에서 급경사로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해마다 여름이면 큰 물이 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알천가에 사는 구왕 사람들과 동천 마을 사람들은 여름이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동천 사람들은 홍수 피해를 막아달라고 헌덕왕릉께 빌고 구왕마을 사람들은 분황사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받은 분황사의 부처님은 큰 홍수가 질 때면 사람들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물길을 북쪽으로 돌렸지요. 홍수의 물길이 북쪽으로 흐르게 되면 동천 마을의 피해가 크고 헌덕왕릉이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동천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헌덕왕의 영혼은 홍수의 물길을 남쪽으로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분황사 부처님과 헌덕왕의 영혼은 오랫동안 주민들과 합세하여 물길을 갖고 일심전력으로 싸웠지요. 물길이 북쪽으로 치우쳐 흐를 때에는
헌덕왕릉의 석상과 비석에서 땀이 흐르고 남쪽으로 치우쳐 흐를 때에는 분황사 부처님이 땀을 흘렸습니다. 헌덕왕 영혼과 분황사 부처님이 치열하게 싸우니 알천 냇물의 홍수는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하늘로 치솟았지요. 이 무서운 홍수를 막기 위해서 동천 사람들은 강가에 둑을 쌓고 구왕 사람들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숲이 오리나 되었으므로 오리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강 양가에 튼튼하게 제방이 쌓여 있어 물길 때문에 싸울 일도 없겠지만 분황사 북쪽 언덕은 홍수에 패어 벼랑이 되었고 헌덕왕릉은 반 이상 허물어졌을 뿐 아니라 석사자며 문인, 무인 석상들이 홍수에 의해 모두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개미를 살려준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착실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머슴이 얼마나 대견한지 주인은 사람들만 만나면 늘 칭찬만 했지요. 어느 날 집 주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지요. 그는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인 친구는 한참 동안 머슴을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게. 아니, 왜 그러는가? 저렇게 착실한 아이가 나 모르게 사람이라도 죽였단 말인가? 맞네, 바로 그걸세. 저 아이는 사람을 죽일 상을 쓰고 있네. 이 사람아, 자네가 아무리 상을 잘 본다지만 저 아이는 잘못 보았네. 부지런하고 착실하여 나무랄 데 없는 아이일세. 이런 딱한 사람을 보았나.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걸세. 친구는 당장 큰일이라도 날 듯이 펄쩍 뛰었지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어린 머슴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쫓겨난 머슴은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쫓겨나긴 했지만 그동안 이 집에 정이 듬뿍 들어있었지요. 그날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머슴은 조그만 괴나리 보찜을 지고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그때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머슴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개울가 나무 밑에 서서 비를 피했습니다. 개울물은 금세 불어나더니 누런 물이 소리치며 흘렀지요. 머슴은 나무 밑에 서서 흐르는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소용돌이 치는 개울물에 개미들이 막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 피할 새가 없었던 것이지요. 개미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이 마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은 물에 떠내려오는 개미가 갈 곳 없는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슴은 얼른 개울물에 커다란 나무 토막을 걸쳐 주었지요. 개미들이 나무 토막을 타고 모두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머슴은 줄지어 가는 개미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지요. 그러는 동안 어느새 비가 멎어 다시 길을 가려고 보니 물이 너무 불어 개울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옷도 흠뻑 젖고 날은 곧 어두워질 테고 물은 불어 건널 수 없고 할 수 없이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머슴이 대문으로 들어서자 주인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온 것이냐? 오늘 밤만 재워주십시오. 개울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주인 친구가 머슴을 보더니 깜짝 놀랐지요. 여보게, 저 아이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게. 내 자네한테 기니 할 이야기가 있네. 이 사람아, 또 무슨 말인가? 저 아이가 기어코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 저 아이 상이 달라졌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는 사람을 죽일 상이라고 하더니 타고난 상이 어찌 변한단 말인가? 아닐세, 사람의 상이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네. 저 아이도 내가 처음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을 죽일 상이었다네. 그런데 지금 저 아이의 얼굴을 보니 나쁜 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오히려 높은 벼슬을 할 상을 쓰고 있어. 자네, 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 자네 사위로 삼게. 자네에게 저만한 딸이 있지라는가? 주인은 친구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주인이 가만히 있자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사위로 삼지 않겠다면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들로 삼겠네. 주인은 그제야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를 좀 불러주게. 내 물어볼 말이 있으니. 머슴이 방으로 들어오자 주인 친구는 잠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지요. 얘야, 네가 아까 이 집을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네가 착한 일을 한 게 분명하다. 그 사이 착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있을 게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글쎄요.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건져준 일이 있긴 합니다만 어디 그걸 착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주인 친구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 보게나 내 말이 틀림없질 않는가? 이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를 살려주어 자기가 쓰고 있던 나쁜 상을 다 풀어버린 걸세. 주인은 머슴이 다시 자기 집에 있게 된 것이 더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머슴은 그 뒤 주인 딸과 결혼을 하여 열심히 글을 배웠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과거를 보아 큰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토끼의 복수.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호랑이 집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끼질 소리에 잠이 깬 호랑이가 토끼에게 다가왔지요. 넌 토끼 아니냐? 그 나무는 왜 베는 것이냐? 호랑이님, 아직 소문을 못 들으셨어요? 우리 마을에 괴물이 쳐들어온답니다. 지금 다른 동물들은 피신할 우리를 짓느라 야단들이지요. 그래? 그럼 나도 피할 곳을 만들어야겠네. 하지만 호랑이는 일하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토끼야, 네 우리를 나랑 같이 쓰면 안 되겠니? 저의 우리는 작아서 안 돼요. 크게 만들면 되잖니? 토끼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귀를 쫑긋 거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 누워보세요. 호랑이가 벌러덩 누웠지요. 예, 됐습니다. 우리를 다칠 때까지 꼼짝하지 마세요. 토끼는 호랑이가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를 쳤습니다. 자,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넌 왜 안 들어오느냐? 난 우리가 필요 없어. 이 바보 같은 호랑이 놈아. 호랑이는 그제야 속은 것을 알고 몸을 일으켰지요. 그러나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내 놈이 왜 나를 가두는 것이냐? 몰라서 묻니? 넌 땀 흘려 일한 품삯을 도로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나의 동생을 잡아먹었잖아. 호랑이는 우리를 부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동물들이 달려왔지요. 게으른 호랑이가 우리에 갇혔네. 동물들은 고소해하며 구경만 할 뿐 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까치와 범과 토끼. 옛날에 까치 한 마리가 높은 나무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5마리나 낳았습니다. 날마다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먹여서 키우는데 하루는 범 한 마리가 그 까치집이 있는 나무 밑을 지나다가 까치를 보고서 새끼 한 마리를 내려보내라고 했지요. 까치는 내 귀여운 새끼를 왜 너를 준단 말이냐? 하고 거절을 했지요. 범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못 줘? 네가 못 주겠다면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너까지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까치는 그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새끼 한 마리를 내려보내 주었지요. 다음 날 범은 까치집이 있는 나무 밑에 또 와서 어제처럼 새끼 한 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한 마리 주었으면 됐지. 왜 또 달라는 것이야? 오늘은 못 주겠어? 하고 말하자. 못 주겠다고? 네가 못 준다면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너까지 다 잡아먹으면 되지. 하고 또 겁을 주었습니다. 까치는 이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울면서 새끼 한 마리를 범한테 내려보냈지요. 그 다음 날 또 범이 까치가 사는 나무 밑에 와서 새끼 한 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주었는데 또 하나 달라고? 이번에는 못 주겠어. 하고 거절을 했지요. 못 주겠다고? 네가 못 주겠다면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너까지 다 잡아먹겠다. 하고 또 겁을 주었지요. 이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울면서 새끼 한 마리를 또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범이 또 찾아왔지요. 이렇게 날마다 새끼 한 마리씩 범한테 빼앗기고 보니 눈먼 새끼 한 마리만 남게 되었지요. 날이 새면 이 새끼마저 범한테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 까치는 슬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토끼 한 마리가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까치 우는 소리를 들었지요. 까치야, 어째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니? 범이란 놈이 날마다 와서 새끼를 한 마리씩 잡아먹어서 이제 눈먼 새끼 한 마리밖에 남질 않았어. 그런데 이놈마저도 내일 그놈이 와서 잡아가겠으니 그것이 슬퍼서 운단다. 토끼는 까치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별걸 다 가지고 슬퍼하는구나. 내일 범이 와서 새끼를 달라고 하거든. 못 주겠다고 버티어라. 그러고 범이 겁을 주거든. 누운 나무도 못 올라가는 것이 선나무를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올라올 수 있거든 어디 올라와 봐라. 이렇게 말해봐. 하고 일러주었지요. 다음 날 범이 까치가 사는 나무 밑에 와서 새끼 한 마리를 내려보내라고 했지요. 까치는 못 주겠다고 버티었지요. 그러니 범은 네가 새끼를 안 내려보내주면 내가 올라가서 너까지 잡아먹겠다. 하고 또 겁을 주었지요. 까치는 토끼가 일러준 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 누운 나무도 못 오르는 네가 선나무를 어떻게 올라와서 나까지 잡아먹겠다는 거야? 하면서 범을 놀려주었지요. 범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말대로 새끼를 잘 주더니 오늘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야? 내가 나무를 못 오른다는 말을 누가 하더냐? 하고 물었지요. 저 건너 사는 토끼가 그러더라. 범은 이 말을 듣고 그 놈의 방정맞은 토끼란 놈이 쓸데없는 말을 까치한테 해서 내가 먹을 것을 못 먹게 해놨구나. 나한테 죽어보거라. 하고 토끼 있는 대로 달려갔지요. 토끼는 범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얼른 범 앞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어째 오십니까? 무엇이 그리 바빠서 그렇게 숨차게 달려오시는 겁니까? 이리 와 앉으십시오.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범은 토끼의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이 나쁜 놈이 토끼야. 너는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내 먹을 걸 못 먹게 해놨느냐? 대신 너를 잡아먹겠다. 하면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지요. 아저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같이 조그만 것을 잡아 사셔봤자 배부를 것도 없고 공연히 입만 아플 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맛있는 것을 배가 부르게 자시도록 해드리지요. 하고 말을 했지요. 범은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너를 살려줄 테니 어서 배부르게 해다오. 하고 재촉을 했지요. 아저씨,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배가 부를 것입니다. 하면서 범을 끌고 큰 강가로 가서 물속에서 노는 많은 물고기 떼를 가리키며 아저씨, 저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저 많은 물고기를 다 잡수시면 배가 부르시겠지요? 했습니다. 범은 좋아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냐고 물었지요. 아저씨가 여기 강가에 앉아서 꼬리를 물속에 넣어두면 물고기들이 와서 꼬리를 툭툭 칠 것입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들이 많이 달려들어 꼬리에 붙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꼬리가 무거워지거든 그때 얼른 꼬리를 잡아 당겨 올려보세요. 범이 토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지요. 그래서 범은 토끼가 시키는 대로 물속에다 꼬리를 넣어보았습니다. 물고기들이 와서 꼬리를 툭툭 쳤지요. 범은 물고기가 많이 달라붙게 하느라고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운 겨울이라 밤이 되니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어느라고 범의 꼬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범은 물고기가 많이 달라붙느라고 무거워지는가 보다 하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얼음은 꽁꽁 얼어서 꼬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범은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서 꼬리를 빨리 올리려고 힘을 주었지요. 그런데 꼬리가 꽉 얼어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토끼는 이것을 보고 물고기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무거워 그러는가 봅니다. 힘을 더 주어서 잡아 올리셔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범은 낑낑대면서 꼬리를 들려고 했지만 도무지 올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포수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아저씨, 저기 포수가 옵니다. 나는 도망가야겠어요. 아저씨도 얼른 도망치세요. 하면서 도망가 버렸지요. 범은 겁이 왈칵 나서 후다닥 뛰는 바람에 꼬리와 가죽이 벗겨지면서 꼬리가 얼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포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마구 뛰는데 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몹시 아프기 시작했지요. 범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는 토끼의 꾀임에 빠져 고기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이런 꼴만 당하고 보니
그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때 토끼가 인사를 하였지요. 아저씨, 물고기 실컷 잡수셨지요? 내 말이 어때요? 네 이놈, 네 말을 들었다가 물고기를 먹기는커녕 큰 변만 당했다. 그놈의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데다 포수란 놈이 와서 그리 됐군요. 그런데 꼬리가 상했으니 얼른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소금물에 담갔다가 고춧가루를 뿌려두면 낫는답니다. 범은 토끼의 말을 듣고 얼른 집으로 가서 꼬리를 소금물에다가 담그고 고춧가루를 뿌렸지요. 그랬더니 꼬리가 쓰리고 아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놈의 토끼, 이번엔 꼭 잡아먹어야지 하면서 토끼 있는 대로 달려갔지요. 아저씨, 꼬리는 다 나았습니까? 하고 토끼가 인사를 했습니다. 범은 토끼의 뻔뻔스러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지요. 그러고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아저씨가 나를 잡아 잡수시려면 잡아 잡수시오마는 그 전에 세 고기나 많이 잡숫고 나서 잡아 잡수십시오. 범은 이 말을 듣고 우선 새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어서 새 고기를 가져오너라. 네, 그럼 따라오셔요. 하고는 큰 대밭으로 범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저기를 보십시오. 새가 많이 있지요? 저 새들을 다 잡아 자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대밭에 들어가서 새들을 몰아낼 테니 아저씨는 여기서 눈을 딱 감고 입을 딱 벌리고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새들은 아저씨 입이 무슨 구멍인 줄 알고 그리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눈을 떠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아저씨가 눈을 뜨면 아저씨 눈이 반짝여서 새들이 놀라 다른 데로 달아날 테니까요. 라고 말했지요. 토끼는 이렇게 해서 범을 대밭 가운데 앉혀놓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대나무에 붙어 타느라고 훌훌 소리를 내고 불티는 날아서 범의 얼굴에 떨어졌지요. 범은 그것을 새가 날아오느라고 저렇게 훌훌 소리가 나고 입으로 새가 들어오느라고 얼굴에 부딪히는 줄 알고 더욱 크게 입을 벌렸지요. 그런데 막상 입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코가 매캐해져서 숨도 잘 쉴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았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둘레에 삥 둘러 불이 붙어 활활 타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범은 깜짝 놀라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그 불길을 뛰어넘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은 결국 불타 죽고 말았지요.